구독, 좋아요. 자, 저희가 환율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환율이 1480원을 넘었고요, 이미. 그리고 1500원이 코앞까지 정말 뭐 당장 며칠 뒤에 올라도 1,500원을 넘어서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태예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고환율이라는 게 예.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게 많고 수입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수출 기업이 굉장히 좋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좋다 얘기했는데요. 요즘엔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류도 원유도 수입해야 되고 그거 관련해서 석유화학에서 2차 가공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환율이란 거는 고물가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고물가는 뭐냐? 고금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낮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오른다는 건 상대적으로 돈값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더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굉장히 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환율이 고물가로 딱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네. 이게 또 고금리까지 가면서 이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게 다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삼중고에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고환율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거 보면 쌍방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가 고환율이란 게 뭐죠? 환율값이 고환율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1달러를 사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1,480원, 1,500원, 뭐 1,600원, 700원 계속 우리나라 돈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달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달러가 왜 귀할까요? 우리는 달러를 사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사야 되는데 이재명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500억 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달러를 사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2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되죠? 2천억 달러면은? 그러니까 1억 달러 같은 경우는 1,30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100억 달러면 13조입니다. 그러면 26조 원인 거잖아요. 매해 26조 원을 들여가지고 1,300억이 아니네요. 지금 1,500억 되네요. 제가 예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억 달러가 1,300억이 아니라 1,50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1,300원대 비해서 200억 원 계속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매해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조가 아니라 1,500원 기준으로 하면 330조. 예, 30조 지금 30조. 기준으로 하면 30조입니다. 30조. 30조.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잘못했네요. 옛날도 몇 개월 전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잘못 생각했네.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만 30조 200억 달러를 매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3,500억 달러 중에서 또 추가로 기업들이 1,500달러를 또 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달러를 할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야 될 수요는 너무 계속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 시장이라는 게 달러 수요가 지금 많더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달러 수요가 없다. 내년엔 달러 수요가 낮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떨어지겠죠.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달러 수요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달러를 파시겠습니까? 가지고 있으시겠습니까? 가지고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양방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우리나라의 돈 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 관세 협상을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계속 달러를 사야게끔 구조적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3,500억 달러 플러스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LNG 우리 1,000억 달러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비행기도 비행기 300억 달러, 예. 그리고 또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그럼 다 합치면 이게 대체 얼마입니까? 7천억 달러 됩니다. 7천억. 황당하지 않습니까? 억소리 나오네요, 진짜.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큰 일본은 5,500억 달러.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인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아니 관세 협상 끝나면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환율이 안정화된다면서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아예 1,500원대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도 안정화라면 안정화죠. 와, 지금 1,470원 넘어서는 이 고환율 사태가 지금 몇 개월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그럼 뭐 안정화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장난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하고 스와프를 한다는 겁니다. 예. 외환 스와프를 한다는 게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본인들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는 손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착시 현상은 있지만 이게 국민연금에 있는 것들을 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건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환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죠. 야, 대한민국은 연금에 있는 돈을 쓰는구나. 달러를 쓰는구나. 그런 시그널을 받으면 세계가 어떻게 볼까요? 그럼 뭐겠습니까? 외환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들이 야, 대한민국은 취약하구나. 그럼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외환 세력들이. 그래서 결국은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국가의 어떤 경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본인의 그 임기 동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쓰지 말아야 될 카드를 계속 쓰는 거죠. 근데 첫 단추 효과가 이미 관세 협상을 잘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이요, 올해 예산보다 무려 50조 원이 늡니다. 그러니까 50조 원이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670조였거든요. 2025년이. 예. 근데 내년도는 예산이 728조예요. 50조 원이 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윤 정권 때는 오히려 예산 낮추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오르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8%, 10% 가까이 늘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세입,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지 또 세금을 걷어야지만 우리가 재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이 잘 안 거치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대놓고 얘기를 하냐면 매해 110조씩 국가 부채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110조 매해? 매해. 그래서 지금 1,5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근데 이재명 끝날 때는 사실상 2,000조까지 된다. 국가 부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누가 갚아요? 이재명은 안 갚죠. 자기 주머니 안 나가니까. 얼마나 살뜰한 사람이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이며 소고기며 샌드위치며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돈을 벌 국리는 전혀 안 하고요. 돈 쓰고. 근데 국민들이 똑똑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가 약탈해가지고 나눠준다고 했을 때 사실 소비 쿠폰에서 15만 원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 55만 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경제 사정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값은 오르고, 부동산 값을 오르는 게 그냥 부동산 값만 오르냐, 그게 아니라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도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월세도 오른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제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말만 하면서라고 행동만 하면 이제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데 11호 대책 같은 게 뭐였습니까? 전세 끼고 그다음에 또 대출 일으켜서 못 사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올스톱을 시킬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는 아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강남 3구하고 용산 지역이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곳 적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강남 3구에 있는 규제는 규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는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 전세 끼고 못 살아. 그럼 뭐죠? 집주인이 살아야 되잖아. 그럼 전세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 없죠. 전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그럼 월세가 느느냐? 그게 아니라 월세도 전세는 희귀가 되면서 실종이 되고 월세는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정치인 잘못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제발 능력 없으면 가만히 놨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 보고 보면 신났습니다. 완전히 나대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 그러면 이재명의 민낯과 수준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자막 띄워주세요. 한국은행이 오늘 1,480원 넘어서니까 이런 입장을 냈어요. 현재 환율이 양극화 위기이고 물가 상승률이 추가 상승 위협이 있다.
아니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돈을 누가 풀었어요? 그럼 한국은행이 저 얘기할 때 이재명 너가 문제야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가 상승률 추가 상승, 환율이 고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느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푸니까 아니 물건값이란 게 뭡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아파트 값이나 돈이 유동성이 확정되면서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재화는 한정적이고 돈은 많이고 수요가 많다. 그렇죠. 그럼 물건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아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저렇게 어려운 표현 하지 말고요. 뭐 양극화 위기야. 아니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이미 양극화를 더 극단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환율로 인해서 고물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를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낮으면 돈이 더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고금리가 되면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많이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수입이 있는데 고정적으로 이자를 더 내야 돼. 그럼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주는 거잖아요.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쉽게 봤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뭐 주면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서 그때 좋아할 게 아니라 결국 그로 인해서 나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환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돈은 떨어지지만 달러는 강세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화폐는? 예.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접근할 때 좋죠. 쉽죠.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모든 자재값은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고환율 고물가? 그럼 아파트 값은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 풀기를 좀 중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강남 3구가 조명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지역에 두세 채 있는 사람이 왜 지금 똘똘한 한 채 강남에 목을 매느냐? 아니 세 채 다 더해도 강남 한 채보다 값이 낮더라도 세금에 굉장히 큰 세금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결국은 한 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악마하고 한 채가 기본값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런 마음을 본인들이 규정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누가 보더라도 인간의 욕망에 충실해서 강남 3구에 집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정책도 잘못하지만 심지어 본인들은 그 정책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로남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내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다음 자막 띄워주시고 결국 국민연금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 잡혀요. 안 환율이요. 잡힙니다. 내년에 더 오를 거라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 1,500원대를 넘어설 거다. 1,500원. 1,500원대를 넘어설 거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누군가 있는데 해외에 가족들 있으면 그렇죠. 유학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뭐 1,200원대, 1,300원대 하다가 1,500원대 하면 이게 크지 않습니까? 억소리 납니다. 네, 억소리 나는 거고 다 떠나서 국가가 우리나라는 원유값부터 해가지고 원래 지금 전 세계에 원유값은 쌉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휘발유 값이 1,800원대, 1,700원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결제 수단이 달러니까. 그래서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요즘에 업무 보고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렇게 막 나대니까 비판을 하든 저쪽에서 뭐 이른바 정치적 흥분 상태를 좋아하는 개딸들은 좋아하겠지만 여튼 악재 통일교 악재나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인과 환율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이 이것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가릴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뭐 악재를 악재로 가릴 수는 없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반복됐을 때 처음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저 현란한 말, 뭔가 입 바른 소리, 뭔가 해줄 것처럼 했다가 좀 혹하다가 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좀
알 수밖에 없죠. 우리 ES 리님 말씀처럼 못 살겠다 갈아보자. 부패 정권 끝내야 된다. 국민연금도 못 받게 생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언급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요, 여러분. 거기가 한 지도자를 잘못 대통령으로 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마도로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있던 차베스까지 해서, 그러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니 거기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가 사우디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아 그래요? 베네수엘라. 못 살 수가 없는 환경. 못 살 수가 없는 환경인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국유화를 했죠. 그러니까 서방 기업들을 다 내쫓고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원유가 많다고 하니까 흥분하면서 돈을 막 퍼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부정부패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석유 매장량은 높지만 그거를 채굴해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루트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채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명확하고, 거기가 석유가 약간 중질류라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끈적끈적한 점도가 커서 네. 좀 상업성 하기에는 조금 뭐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뭐 지적도 있는데, 그 많은 그 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는 구조적으로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빠졌고, 결국은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길들여진 거잖아요. 길들여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25만 원씩 4인 가구니까 제가 100만 원 받았거든요.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돈 받는데 TV 바꿀 때 썼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100만 원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 미래 세대를 한다면 진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고, 최대한 그건 아껴야 되는데, 문재양이 어떻게 보면 지옥의 문을 연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받아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한 번에 포퓰리즘이 맞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죄의식도 없다는 겁니다. 참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다룬 이런 어두운 전망들, 그리고 금융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런 전망들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환율이 진짜 1,500원 넘어서면요, 이거는 부동산 직결이에요. 직결. 국내 부동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뭐 해외에 가족이 있는 분들, 물론 어려움은 굉장히 크겠지만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